저금리 기조와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구조 개선 정책의 효과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사상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했던 소득공제 장기펀드가 초반 흥행에 실패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자동차 보험료가 최대 14% 인상되며 상해 보험 등 일반 장기 손해보험료는 평균 10% 인하됩니다. 국민행복기금 출범 이후 지난 1년간 25만 명이 채무조정 지원 혜택을 받아 1인당 평균 576만 원을 감면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의 정혜림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외국인 매수세에 힘입어 2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장 마감 소식 증권부의 구경호 기자 연결해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장 마감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어제보다 0.70% 오른 1977.97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가 오바마의 러시아 추가 제재 검토 발언에 하락 마감한 가운데서도 국내 증시는 장 초반부터 외국인의 자금이 들어오며 상승 출발했습니다. 장 중반까지 개인과 기관의 매도세에 코스피 지수는 강보합을 벗어나지 못했지만 장막판 외국인이 매수세를 높이며 지수는 1970선을 돌파하며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은 2,419억 원어치를 사들였고 개인은 2,109억 원어치를 내다 팔았습니다. 기관은 430억 원어치를 순매했습니다. 프로그램 매매는 1,570억 원어치의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업종별로는 전기전자와 통신업, 제조업이 상승했습니다. 은행과 기계, 전기가스업은 내렸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삼성전자가 3.74% 뛰었고 SK텔레콤과 현대모비스, 현대차도 올랐습니다. 반면 네이버와 SK하이닉스, 한국전력은 내렸습니다. 또 이날 동부제철이 포스코의 피인수 가능성이 부각되며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고 현대백화점과 대우인터내셔널도 상승했습니다. 현대상선은 회사채 금리 급등 소식에 7.21% 하락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0.49% 내린 541.46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 중에서는 시젠과 동서가 올랐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서울 외환시장에서 전 거래일보다 3.5원 내린 1071.5원에 마감했습니다. 네, 또 CJ E&M 사태로 징계를 받은 증권사 4곳이 주식시장의 큰손인 국민연금의 거래증권사 평가에서 최하위로 강등됐다고 하죠. 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은 어제 올 2분기 일반거래 증권사 40곳에 대한 평가를 마치고 우리투자증권과 유진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KB투자증권 등 4곳을 포함한 20곳을 3등급으로 분류했습니다. 1등급은 8곳, 2등급은 12곳이 선정됐습니다. 이 가운데 4개 증권사는 최근 금융위원회로부터 CJ E&M 실적 유출권으로 중징계를 받은 것이 감점 요인으로 작용해 전 분기보다 등급이 2단계나 하락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증권사는 국민연금의 거래 물량도 큰 폭으로 줄어들게 됐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국민연금은 직접 주식을 사고 팔 때 거래 증권사 등급에 따라 차등적으로 주문을 낸다고 설명하며 직접 운전과 위탁 운영을 포함해 1등급은 주문 금액의 최대 7%를 거래하게 되고 2등급은 3.5%, 3등급은 1%의 주문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KDB 대우증권은 이번 선정에서 거래 증권사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중국 고som 사태로 국민연금의 거래 중지 규정인 기관 경고의 중징계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또 기관 주의 등의 징계를 받은 동부증권과 메리츠 종금증권 등은 1개월 동안 주문을 받지 못합니다. 네, 또 이달 초에 88만 원까지 주가가 올랐던 네이버가 3주 만에 70만 원대로 주가 조정을 받은 모습인데요. JP모건도 지금이 저가 매수 기회라고 나서고 국내 증권사 모두 이 타이밍이 저가 매수 타이밍이라고 나섰는데 지금쯤 매수해도 좋을지 전망도 함께 해주시죠. 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네이버는 어제보다 24,000원 떨어진 77만 3천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이날 네이버의 주가 하락은 단기간 상승한 피로감과 동종업체인 페이스북과 트위터가 뉴욕 증시에서 급락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페이스북은 전날 어제 6.94%, 트위터는 7.21% 하락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국내외 증권사들은 네이버의 주가 하락은 단기 차익 실현 매물에 따른 것으로 분석하며 오히려 매수 기회라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오늘 JP모건은 네이버에 대해 라임 위주의 잠재력을 기대하고 최근 주가 조정은 진입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JP모건은 보고서를 통해 일본 디지털 스트리밍과 다운로드 음악 시장의 선발업체인 라임 뮤직의 성공 잠재력을 긍정적으로 전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일본 음악 시장은 지난해 3조 2천억 원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 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온라인보다 CD 등 오프라인 비중이 높습니다. 이 때문에 PC와 스마트폰 음악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 라인 뮤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국내 증권사들도 네이버의 최근 주가 조정은 일시적 현상에 그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트레이드 증권은 네이버가 80만 원 돌파 후 주가가 하락한 원인은 글로벌 SNS주의 주가 급락에 따른 외국인의 순매도 탓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글로벌 동종업계의 주가와 심리적 연동성은 흔한 현상이지만 라인이 지속적으로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 주가 연동이 계속될 것으로 보는 것은 무리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증권부의 구경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사상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권의 신규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 3.71%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달보다 0.04%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1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주택담보대출과 함께 신용대출, 예적금 담보대출, 집단대출 등의 금리도 동반 하락했습니다. 이들 대출을 모두 반영한 가계대출 금리는 4.05%로 한 달 전보다 0.10%포인트 내렸습니다. 역시 관련 통계가 작성된 1996년 이후 가장 낮습니다. 대출금리 하락은 장기간의 저금리 기조와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구조 개선 정책이 효과를 내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했던 소득공제 장기펀드가 초반 흥행에 실패했습니다. 출시된 지 열흘이 지났지만 출시 상품 가운데 절반 이상이 1억 원의 자금도 모으지 못했습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21개 자산운용사가 출시한 46개 펀드에 68억 원의 자금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전체 펀드 가운데 61%에 해당하는 28개 상품의 설정액은 1억 원이 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양자산운용, 유진자산운용, KDB 자산운용이 출시한 일부 상품은 100만 원의 자금도 모급하지 못했습니다. 대부분의 자금이 한국밸류자산운용과 신영자산운용 두 개사로 몰렸습니다. 다음 달부터 자동차 보험료가 최대 14% 인상됩니다. 상해보험 등 일반 장기 손해보험료는 평균 10% 인하됩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들은 다음 달부터 보험료 조정과 더불어 신상품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자동차 보험료는 삼성화재와 동부화재, 현대해상, LIG 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대형 5개사가 영업용과 업무용 보험료를 인상합니다. 흥국화재와 덕혜 손해보험 등 중소형사와 온라인사는 개인용 자동차 보험료를 올립니다. 자동차 보험료 인상은 4년 만에 처음입니다. 국민행복기금 출범 이후 지난 1년간 25만 명이 채무조정 지원 혜택을 받았습니다. 1인당 평균 576만 원을 감면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국민행복기금이 지난 1년간 이 같은 성과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25만 명의 채무조정을 지원받은 것은 기금 출범 당시 목표인 5년간 32만 6천 명, 매년 6만 5천 명을 크게 웃도는 실적입니다. 고금리 대출을 10%대의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주는 바꿔드림로는 작년 4월부터 지난 24일까지 4만 8천 명이 지원받았습니다. 정부가 규제개혁 관련 건의사항을 52개 과제로 선별해 후속 조치에 착수했습니다. 푸드트럭 등 41개 과제는 즉시 개선하고 이 중 절반은 상반기 중 필요한 조치를 마무리하는 등 규제 개선에 속도를 냅니다. 현호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관계 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규제 완화 후속 조치를 밝혔습니다. 현 부총리는 내부 지침이나 행정 조치로 즉시 해결 가능한 과제는 4월까지 완료할 것이라며 시행령, 시행규칙 등 법령 개정 과제는 국무조정실과 협의해 6월 말까지 개선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박근혜 대통령이 사회 전반에 걸쳐 있는 규제를 손톱 및 가시로 규정을 하면서 최근에 강한 규제 개혁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데요. 한국의 외식업을 이끌어가고 있는 프랜차이즈 기업들이 이렇게 최근 늘어난 규제 때문에 좀 규제가 덜하고 경쟁이 덜 느슨한 해외 시장으로 진출하려는 움직임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이 관련된 내용 생활산업부 이수민 기자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 기업의 생산성을 올가매는 규제가 결국은 이 토종 프랜차이즈 기업들의 엑소더스로 이어지는 것 아닐까요? 네, 그렇다고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국내 토종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해외로 나가고 있는 이런 경향은 지난 2011년 해외 박람회에 참가했던 업체 수가 11개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60개로 늘어서 4년 만에 6배가 된 것만 봐도 확연히 드러나는 부분인데요. 국내 기업들은 박람회 참가뿐만 아니라 실제 진출을 통해서 활발히 해외로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한국 프랜차이즈 협회와 한국 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해외 진출 지원 사업을 진행한 결과 올해 초까지 벌써 12개의 기업이 해외 진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밖으로 나갈 채비를 마쳤습니다. 이들은 국내 시장이 과열된 데다가 최근 각종 규제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아직까지 성장 동력이 무한하게 남아있는 해외 시장으로 뻗어나가겠다는 생각입니다. 국내에서는 치킨이나 피자, 한식과 같은 많은 품목의 다수 업체가 난립해 있고 그리고 또 가맹점 사업이 예전과 달리 인기가 시들해져서 점포 확장이 어려운데요. 더욱이 국내에서 사업을 키워봤자 정부가 성장하는 회사를 상대로 각종 규제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럴 바에는 아예 무한한 경쟁이 가능한 미국과 같은 선진국이나 동남아, 중국 시장에서 역량을 펼쳐보겠다라는 것이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비 가맹업주들도 해외 시장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점점 더 해외 시장에 눈을 돌리는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 4년 만에 6배 정도의 회사가 해외 진출을 한다고 보면 꽤 많은 회사가 진출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프랜차이즈 기업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규제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은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깐깐해진 세금 추징을 꼽을 수 있겠는데요. 앞서 국세청은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겠다라는 목적 아래 프랜차이즈 본사가 원재료나 매출, 직원 관리에 활용하는 전산 시스템, 그러니까 포스 데이터를 바탕으로 세금 추징을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영업자들이 이제 본인이 올린 매출을 제대로 세금 신고를 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점을 보완할 수는 있겠지만 이게 일반 자영업자와 그리고 프랜차이즈 업계에 속해 있는 가맹점주를 다르게 취급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어떤 가맹점주 같은 경우는 세무당국이 포스 데이터를 악용해서 세금을 더 거두려는 것이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적으로 확대될 거다라고 이제 보면서 걱정을 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가맹점보다 자영업이 낫겠다라는 이런 판단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파리바게뜨나 뚜레쥬르 같은 그 주요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가맹점주분들은 사업을 좀 이제 접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예비 창업자들 사이에서도 가맹점보다 자영업을 선호하는 분위기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비단 이런 세금 추징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면에서 이런 분위기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한 시장 조사 업체가 살펴본 바에 따르면 가맹점을 이제 새롭게 내겠다는 사람과 자영업으로 내가 다시 시작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의 비율을 조사했는데 그게 당시에는 7대3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요새는 이 분위기가 완전히 뒤바뀌어서 가맹점을 선호하는 분이 3, 그리고 자영업을 선호하는 사람이 7로 완전히 뒤바뀌었을 정도로 프랜차이즈 업계에 어떤 규제가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또 지난 2월부터 시행한 그 신가맹사업법 또 하나의 문제로 꼽히는데요. 가맹본부가 예비 창업자와 가맹 계약을 체결할 때
어떻게 보면 가맹점 리뉴얼 비용을 최대 40%까지 본사가 부담하기로 되는 이런 부분인데요. 이렇기 때문에 프랜차이즈 업계 자체가 비용은 점점 더 많이 나지만 매출을 그만큼 거둘 수 없는 그런 구조로 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이제 지원해주는 여러 가지 세제 혜택 같은 것도 많이 바뀌게 돼서 매출 5조 원 이상의 대기업하고 매출액 400억 원 이상의 프랜차이즈업은 동일한 어떤 위치에 놓이게 돼서 여러 가지 세제 지원 혜택도 끊기게 될 전망입니다. 그래서 매출 측면이나 뭐 세제 지원이나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규제가 좀 심각해지면서 프랜차이즈업에 대한 선호도가 점점 낮아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국내에서 프랜차이즈업을 하기가 좀 더 어려운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밖으로 나가게 되는 건데, 그렇다면 좀 일찌감치 해외로 나가서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는 기업들이 또 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한국에는 매장이 없거나 아니면 뭐 한두 개 점포 정도만 있는데 오히려 해외에서 유명한 업체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기본적인 사례로, 대표적인 사례로 들을 수 있는 게 본촌 치킨이라는 곳인데요. 이달 초에 미국 워싱턴 포스트지는 워싱턴에 살면 꼭 가봐야 될 음식점이라는 곳에 이 한국의 본촌 치킨을 꼽았습니다. 이곳은 한국에서 경쟁이 심화되고 치킨집에 대한 경쟁이 심화되고 규제가 점점 강화되는 이런 상황을 피해서 지난 2005년에 미국으로 진출한 기업인데요. 지금 현재로서 미국 29개, 필리핀에 80개의 해외 매장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지난해 7월 안테나숍 개념으로 매장을 하나 열었다가 그 이후로 확장하진 않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한국에서는 특별히 그렇게 유명하지 않으나 오히려 미국에서 더 잘 되는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요거베리라는 브랜드인데요. 국내에는 아예 점포가 없지만 오히려 이 업체 같은 경우는 프랜차이즈 산업이 국내에서 커지는 것이 한계가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아예 해외에 집중하기로 했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는 피자 브랜드 뽕뜨락 같은 곳인데 여기는 드라마를 이제 PPL 지원을 하면서 중국 쪽으로 활발하게 진출하고 있다는 그런 사례도 하나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생활산업부의 이수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SK텔레콤이 국내 이동통신사 중 가장 먼저 갤럭시 S5를 출시합니다. SK텔레콤은 삼성 갤럭시 S5를 오늘 오후부터 판매한다고 밝혔습니다. KT와 LG U+는 영업 정지 상태이기 때문에 SK텔레콤에서만 신규 번호 이동, 기기 변경으로 개통할 수 있습니다. 갤럭시 S5의 출고 가격은 86만 6,800원입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착한 할인 등 프로모션을 활용하면 실구매 가격이 66만 원대로 떨어진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기업 임금 단체 협상의 분수령이 될 통상임금 소송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대법원 판결을 전후해 사실상 중단됐던 개별 기업들의 재판이 현대 기아차 사건에서 다시 시작됩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기아차 노조원 2만 7천여 명이 회사를 상대로 지난 2011년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의 변론 기일이 다음 달 17일로 잡혔습니다.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며 2012년 4월 이후 열리지 않던 재판이 2년 만에 다시 열리는 것입니다. 현대차 노조원 23명이 지난해 3월 낸 통상임금 소송도 최근 재판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은행권의 시간제 일자리 채용이 최고 10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경력 단절 여성으로 불리는 퇴직 여성 은행원을 중심으로 지원자가 몰렸기 때문입니다. 신한은행이 최근 마감한 시간제 리테일 서비스직의 경우 200명 모집에 2만 명이 몰려 은행 대졸 정규직 공채 경쟁률을 웃돌았습니다. 우리은행은 200명 채용에 3,000명이 지원, 15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지난해 109명을 뽑은 기업은행은 2,400명이 지원해 약 2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센 경제 현장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